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이 영상 찍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뭐, 복습 영상인데 또 뭐 정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정리까지는 우리 또 수업 때 하고 있으니까 굳이 영상까지는 안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좀 보고 여러분들 제가 총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좀 상태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총정리에 또 총정리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려의 사회 문화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사회는, 농민을 위한 사회 정책이 어느 정도 시행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랑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철에 농민 동원을 금지한다든지, 뭐 자연재해 시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뭐 이런 농민을 위한 정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나 태조 때는 이거 잘못됐는데 의창입니다. 의창 빈민구제하는 의창이 설치되기도 했고 태조 때 흑창이란 게 설치되기도 했죠. 다음에 동서대비원으로 동서대비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의료 및 구제 사업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농민 일반적인 평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기가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돈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걸 좀 운영을 해서 평민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가족제도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그냥 소가족 중심이에요. 지금도 이제 부부랑 자녀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물론 조금만 더 지나면 자녀가 없을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혼인풍속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이혼과 재혼이 뭐 얼마든지 가능했고요. 근데 이게 조선 중기 이후로 조금씩 좀 변질되기 시작하죠. 처첩제 이런 게 조선 때는 많이 있었는데 고려 때는 일부 일처제였고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뭐 첩을 둔다거나 이런 게 좀 상상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진짜 첩지를 했다 이러면은 아무리 뭐 되게 높은 고관이나 이런 사람들이어도 막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지나가면 욕하고 막 돌 던지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뭐 흉도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일부 일처제가 잘 지켜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재혼 여성의 자녀도 차별 없이 사회 활동이 가능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선 때는 조선 중기 이후에는 저게 안 됐어요. 그리고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오르거나 뭐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사위나 외손자도 똑같이 음서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서라고 하면 5품 이상의 고관의 자손이잖아요. 이때 자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자손, 친가만 생각을 하는데 외가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좀 아픈 얘기인데 요거는 조혼이라고 일찍 뭐 미성년자 때 결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결혼을 하는 풍습, 빠르게 결혼하는 거니까 좋은 이게 유행했던 건 뭐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막 이런 게 아니고 먼에 이제 공녀를 계속 보내야 되는데 처녀를 보내니까 그냥 일찍 결혼시켜 버려서 이제 처녀가 아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아픈 역사가 있는 거고 자녀의 균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에게 균분 똑같이 이제 재산을 나눠줬다 이런 뜻이고요. 남녀 구분 없이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요즘엔 뭐 제사 안 지내는 집들이 워낙 많고 저도 뭐 제사를 안 지냅니다만 보통은 아들 있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려 때는 그냥 뭐 딸도 똑같이 부모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게 진짜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는 뭐 당연히 뭐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사회 활동에서는 제한이 좀 있는 편이었지만 뭐 가정생활이나 경제활동 이런 일상생활을 할 때는 뭐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녀의 성차별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시대. 뭐 그렇다고 완전히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차별이 없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적에도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조선 때가 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에는 호적에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올리더라도 아들 먼저 올리고 딸은 그냥 이름도 없이 누구누구의 녀, 누구누구의 딸 이런 식으로만 올려요. 그리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불교 고려의 사상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고려는 불교 나라였기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발달했겠죠. 불교 행사가 아주 국가적으로 크게 있었습니다. 연등회, 뭐 팔관회 이런 거 훈요 10조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대장경 간행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불교하면 고려는 딱 우리는 두 명의 승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정기를 대표하는 스님은 의천, 후기를 대표하는 스님은 진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시기도 다르고 뭐 한데 성격도 좀 많이 다르고 한데도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찌 보면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좀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면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의천은 교종이에요. 그래서 먼저 교종을 통합한 다음에 선종도 같이 통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천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동 천태종이라고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자, 이 사람이 내세웠던 사상은 교관겸수라고 한 걸 내세워요. 근데 교관은 우리 몰라도 돼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 겸수만 기억하면 됩니다. 겸수. 딱 이렇게 가려서 겸수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거 가리는 거 안 보이겠구나, 제 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싶었겠죠. 저 윙크 한 거 아니고. 그래서 교관 제가 이렇게 딱 가리고 있었는데, 겸수만 딱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겸하다라고 하는 건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관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불교 종파는, 이론의 교종, 그리고 실천의 선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과 실천 둘 다 겸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종이랑 어차피 선종을 통합하려면 둘 다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 둘 다 이제 겸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초는 아무래도 교종 중심이었다 이 차이가 있는 거고 진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불교계를 통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우리 불교계에 엄청난 큰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불교계 거의 90%뭐 많게는 95% 이상이 거의 다 조계종이거든요. 절들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 불교계를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 건 조계종이라고 보면 되고 그 외에 뭐 천태종이라든지 뭐 법상종이라든지 뭐 조금씩 이제 다른 종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조계종이 지배한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정의 쌍수라고 하는 걸 내세웠는데 우리 정의는 몰라도 쌍수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쌍수는 쌍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겠죠? 이론과 실천 둘 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 사람은 이천은 이제 교종 중심이라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조금 더 있었다면 진울 같은 경우는 선종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실천을 조금 더 강조했다. 요 차이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도 주장을 했는데 이 도노랑 점수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도노라고 하는 건 단번에 깨우침 이런 뜻이거든요. 뭐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도가 트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깨우치는 순간이 있고 그렇게 단번에 깨우친 순간 이후에도
계속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실천이나 이런 걸 되고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불교계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고려 후기 때는 불교계가 굉장히 타락해요.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짜 불교의 순수성, 우리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우리 진짜 실천하고 우리가 스스로 수행하고 이러면서 좀 속세를 떠나서 다 버리고 다시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실제 우리 몸으로 수행을 쌓아서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요. 그 중심이 됐던 절이 바로 수선사라는 절이었고 지금의 이제 송광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3대 사찰 중에 하나예요. 송광사. 그리고 우리 요 통도사도 굉장히 중요한 절 중에 하나죠. 우리 학교 근처에. 그래서 의천과 진울은 이제 이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해서 천태종 그리고 교광겸수 이론과 실천을 겸해서 수행하자 이거였다면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의 쌍수는 이론과 실천을 쌍으로 수행하자 이런 뜻. 그래서 뭐 그런 점은 거의 비슷하죠 사실 비슷하고. 그래서 잘 비교해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교는 뭐 삼국시대 때부터 해서 요때 고려 때도 여전히 큰 행사로 남아 있었고 팔관회 같은 행사가 뭐 불교 행사이기도 하면서 또 도교 행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를 해왔고 그리고 도교는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방신, 뭐 주작백호, 청룡, 현무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영향을 좀 주고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도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불교랑 같이 좀 같이 결합돼서 같이 발달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보면 삼신각이나 뭐 삼성각이라고 조그만하게 이런 뭔가 기도 올리고 하는 또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이 사실은 도교에서 말하는 뭐 신들을 모시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산신령 이런 것도 이제 도교에서 온 거고 뭐 도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사실 노자거든요. 그런 사람 뭐 태상노군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뭐 산신이나 이런 모습으로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호랑이 막 그려져 있고 막 산신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도교랑 관련이 있다 이런 걸 보면 되고 또 풍수지리설도 되게 유행을 했죠.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도 좀 많이 활용이 됐고 뭐 도읍지 정하는 데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묘청의 난 서경천도 운동할 때도 영향을 줬죠. 그리고 풍수지리설은 또 도참사상. 도참은 뭐 쉽게 얘기하면 예언서상 같은 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지구 종말론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풍수지리설하고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뭐 어느 지역에 가면 뭐 도읍이 막 어느 지역에 가서 뭐 도읍을 하면 막 엄청나게 막 길지고 뭐 털을 잘못 잡으면 뭐 나라가 망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게 도참사상에 좀 결합이 된 거다라고 보면 돼요. 다음 유학도 되게 발달했죠. 고려 때 삼국시대 때 이미 유학이 들어오면서 고려 때 와서는 더 발달한 형태고 그래서 과거제가 시행이 되면서 특히나 유학자들이 이제 관리로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많은 인재를 등용되게 되면서 더더욱 이제 학문적으로나 되게 발전이 되게 된 거고 특히나 국가에서 이제 개경에 국자감을 두고 지방에는 또 향교 이런 걸 설치하면서 국가적으로 유학 교육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중기 이후로 사학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학은 지금 우리 생각하는 학원 생각하면 돼요. 학원인데 사립학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충이라는 사람은 저희 조상님입니다. 시조님인데 이분이 뭐 문화시중이라고 왕 밑에 바로 제일 큰 재상 같은 거거든요. 제일 높은 관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이제 임금을 모시고 했던 분이라 기도 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수능 출제위원 같은 걸 되게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
과거 제도를 굉장히 뭐 문제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학당을 여셔가지고 그래서 막 제자들을 막 길러내요. 근데 여기에서 과거 급제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처럼 요런 분 말고도 이제 다른 유명한 이제 유학자들도 자신들의 막 학원을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학 12도라고 하는 게 융성을 했고, 여기에서 너무나도 막 과거 급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국자감이나 이런데 향교나 이런데 안 가고 여기에 막 더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립학원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관학이 많이 위축되니까 정부에서는 이 국자감에 들어오면 뭐 장학금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주려고 해서 관학을 좀 진흥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때 이제 성리학이 전래가 되는데 원으로부터 이제 안양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에 처음 소개한 사람은 안양이라고 한 사람이었고, 그 뒤로 이제 원의 여러 학자들하고 우리 고려의 학자들이 교류를 하면서 이 성리학들을 엄청나게 확산하고 발전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제자를 길러서 그렇게 이제 정치대로 성장했던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원의 학자들이랑 교류했던 사람이 이재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자를 막 길러요. 그 제자들이 정도전, 뭐 정몽주, 길재, 이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신진사대부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우리 성리학 하면 되게 뭔가 조선에서 성리학적인 이미지, 유교 이미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뭐 유교걸, 뭐 유교보이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성리학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뭔가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막 꼰대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조선 이제 중기 이후로 조금씩 성리학이 변질되면서 나타난 모습이고, 처음에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고려사의 모순과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사상으로 등장을 해요. 이게 참 신기한 얘기죠. 새로운 사상입니다. 새로운 개혁 사상이었고, 이게 결국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역사책, 조선 뭐 전기를 대표하는 역사책은 나라에서 펴낸 삼국사기. 요거는 이미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책이 있죠. 거기에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 그런 역사책을 쓰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 구조를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삼국사기인 거고, 김부식이 이제 편집장 역할을 한 겁니다. 김부식 혼자 쓴 건 아니고 나라에서 펴낸 거라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쓴 책이고요. 아무래도 유학자들이라서 좀 유교적인 입장에서 편찬이 됐다, 뭐 이런 좀 평이 있고, 그리고 김부식이 경주 김씨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삼국을 다 다루곤 있지만 삼국의 비중이 유독 신라가 좀 더 커요. 물론 신라가 제일 역사가 길긴 해요. 가장 오래 남아있고 해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좀 친신라적인 입장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 김부식 자체가 되게 보수적인 개경파의 중심인 사람이어서 더 그렇게 좀 안 좋게 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은 고구려 시조죠.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운기라든지, 그리고 고려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라고 한다면 일원의 삼국유사. 요거는 사실 나라에서 펴낸 책은 아니고 일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사의 위치에 둘 만큼 되게 중요한 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삼국유사예요. 물론 이제 스님이라서 불교적인 색채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삼국사기나 이런데 정사책에 나오지 않는 좀 야사를 많이 다루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삼국사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이걸 정사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역사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꽤나 또 삼국유사에서 정확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스님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어, 에이, 스님이 뭘 역사를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꽤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막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무신정변이나, 몽골의 침략 이런 걸 통해서 사회 혼란기에 편찬이 된 거라서, 우리의 자주의식을 더 강조한다든지, 그런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좀 진보적인 색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문화재는 당연히 불교랑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술, 불상이 고려는 아주 거대한 석불 같은 거 초기에 많이 만들기도 했고, 또 대형 철불을 또 많이 만들었던 게 또 고려이기도 해요. 다른 때는 철불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철불이 나온다는 게 좀 특징이고, 되게 지방색이 강하다거나 그런 여러 거대한 석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게 요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 있잖아요. 되게 얼굴 이상이 생긴 거. 일반적인 부처 얼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방색이 강하다던가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느낌인데 관촉사 걔는 굉장히 대두의 어접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완전 소두에다가 엄청 상체 발달형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아주 특징 있는 이런 거대한 석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석탑은 처음에는 이제 신라에 당연히 양식이 좀 계승이 돼서 아주 균형 있고 안정감 있는 3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지다가 점차 이제 다각 다층탑이 많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이제 승탑이고요. 요게 이제 다각 다층탑인데 이렇게 만드는 건 사실 원나라 영향이에요. 그래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균형이랑 안정미 이런 거는 좀 안정감 이런 건 떨어지지만 좀 화려하고 아주 각도 되게 많고 다각 그리고 층수도 되게 크고 이런 이제 다각 다층탑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청사 10층 석탑 이런 거죠. 엄청 화려하고 크죠. 이런 거. 와 멋있죠. 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정중앙에 이렇게 빡 엄청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졌고 건축물도 이제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게 봉정사 극락전이고요. 어쩌면 이제 고려 건물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요겁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얘의 특징은 이제 베올린 기둥. 약간 기둥을 보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배가 뿔뚝해요. 그래서 이건 베올린 기둥. 그리고 요 지붕 형태가 또 조금씩 다르거든요. 좀 잘 받으면. 그 다음 이제 수덕사 대웅전인데요. 요거 지붕 보면 좀 다르죠. 요거는 옆에서 보면 좀 더 이제 자세히 보이긴 하는데 딱 이렇게 맞배 지붕이라고 하고요. 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이렇게 좀 화려하게 쫙 돼 있잖아요. 요거 옆에서 보면 한자 팔 모양 같아요. 팔. 그래서 이제 팔짝 지붕이라고 하거든요. 그 차이. 그 다음에 고려는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금속알자를 발명했던 위대한 나라이기도 하죠. 일단 인쇄술이 발달했던 건 대장경을 제작하고 불교 서적도 우리 많이 펴내고 하면서 좀 발달했고요. 목판 인쇄술의 아주 정점에 있는 건 바로 팔만대장경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팔만대장경은 사실 제조입니다. 제조. 그러니까 두 번째. 처음 만들어진 거 아니고 두 번째라서 다시 만든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조 대장경은 대구 부인사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만든 거기도 해요. 그 다음에 금속알자. 제가 수업 때 설명하긴 했는데
목판하고 금속 활자는 장단점이 좀 있죠. 목판 같은 경우는 한 책 전체를 그냥 문장을 그대로 다 파놓은 거잖아요. 목판에다가 하나하나 이제 파놓은 거라서 그거 글자를 바꾸긴 쉽지 않죠. 한자 한자를. 그래서 그냥 쭉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대량 인쇄하는 데는 되게 좋아요. 그대로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대신에 글자를 바꾸긴 좀 어렵죠. 그래서 만든 게 금속 활자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하나하나가 살아있다. 그래서 계속 조합해서 바꾸면 된다. 이런 거라서 금속 활자인데 이런 한자 한자 있으니까 이걸 조합을 해서 이제 소량으로 계속 글을 바꿀 수 있는 문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인쇄하는 데는 금속 활자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네, 금속 활자는 대량으로 인쇄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소량으로 여러 이제 내용들을 다양하게 이제 찍어내기는 금속 활자가 더 좋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지금은 뭐 인정받지 못해요. 사실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존하진 않지만 기록상으로는 1234년에 1234죠. 4년에 상종 고급 예문이라는 요걸 금속 활자로 찍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기록. 그래서 요걸 만약에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얘가 세계 최초가 돼요. 상종 고급 예문. 근데 뭐 요것도 아쉽긴 한데 그래도 1377년에 또 한 번 금속 활자본이 찍어냈고 그게 이제 또 현재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나와 있는 건 바로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직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주 흥덕사에서 찍어냈고요. 최근 연구로는 이제 직지보다 한 138년 앞선 것이 나와서 직지 심체 요절이 두 번째가 될 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직지. 안타깝게도 소유주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죠. 프랑스가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빌려와 있는 형태죠. 자, 그리고 고려는 뭐 발달한 게 워낙 많네요. 고려하면 딱 청자. 특히나 12세기쯤 되면 이제 상감청자, 상감기법이 발명이 되면서 발달이 되면서 더 화려하게 고려 청자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자기 표면에다가 무늬를 새겨서 다른 색의 흙을 이렇게 넣어서 다시 새롭게 또 재벌을 한 거죠. 그래서 구운 청자가 이제 상감청자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빛깔을 보이죠. 비출색이라고 하는데 요거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자를 만든 건 고려만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청색 색깔을 내는 게 이제 코발트라고 하는 그 안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송대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들도 청자를 만들었지만 고려만큼 이런 색깔이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진 않았다 해요. 그래서 와 청자 뭐 꼬레야 최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했었고, 다음에 통영에 가면 요 나전칠기 많이 하죠. 그래서 오칠한 바탕에다가 자개를 붙여서 장식하는 거, 이런 나전칠기가 좀 많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저는 청자도 청자지만 요 은입사가 되게 좀 예쁜 것 같아요. 무늬도 되게 좀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청동의 이제 표면을 얇게 파낸 후에 거기에 이제 은실을 하나하나 박아서 이렇게 박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꾸며낸 건데 엄청난 기술력도 필요로 하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입사 기법도 되게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와, 여기까지예요. 우리 진도 끝.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